반갑습니다. 외부의 강사님을 초대하게 되면 구청장실에서 한 5분, 10분 정도 티타임 갖는 게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또 김경민 강사님을 잠깐 참여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우선 이 지역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광산구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 저기 삼두동에 있는 광산구 유수호텔에서 교육훈련팀장을 한 10년 했답니다. 그래서 광산구 곳곳에 자신의 땅과 바다지가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런 광산 와서 코로나 위기에 우리 지역 경제활동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그런 말씀도 전하십니다. 광산구는 코로나에 대해서 물리적 어떤 보건적 대응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그 주체가 또 앞장서고 있는 일꾼들이 경제 백신 회의인데, 이 경제 백신 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기초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코로나가 좀 진정된 상황에서 어디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했는지 이걸 쭉 도상에 펴놓고 살펴보면 단연 광산구가 해왔던 과정이 돋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이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아주 우리가 선보이는 비장의 카드 중에서 한 카드가 이 경제 특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인 교수님은 정말로 우리한테 실물 경제의 다양한 흐름과 전망을 우리한테 영감을 주셨고, 오늘 해주실 우리 김영인 대표님은 진짜 언더 10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 언더 100 회사들의 활로 이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인지 경영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인지 기법이 뭔지 잠깐 본가지고 소개할 일은 아니고, 아무튼 강사님을 통해서 광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나아가서 광주 전체 지역경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정말 코로나19를 능히 극복해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화이팅! 화이팅! 전남 화이팅! 화이팅! 저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안 지도에서 태어났고요. 섬에서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고등학교 때 광주로 유학 와서 대학 때까지 광주에 있다가 졸업한 다음에 서울에 가서 지금까지 20여 년째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늘 이렇게 제 아내가 광산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처갓집이 광산 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빅마트, 빅마트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고, 지금은 땡땡마트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광산 구민, 첨단에 살던 분들의 이렇게 놀이터처럼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가인지를 중심으로, 제 마음속으로는 가인지가 중심에 있지만 그래도 주제에 충실하게 강의를 또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게 아마 또 글쎄요 이렇게 좀 디지털로 조금 앞서가는 그런 구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동산단 그 뒤쪽에 유스호스텔이 있었거든요. 이 앞이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 제가 다녔던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착이 많아가지고 제가 주제를 잘 안 벗어나고 끝까지 시간벌이 잘해야 될 텐데 그게 긴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정도가 끝나고 나면 3가지 키워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온라인 그리고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억에 남으면 됩니다. 저를 한번 오늘 배우는 시간이니까 따라해 주시죠.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작게, 빨리. 이 3 키워드가 오늘 이야기할 에자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려운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생각해라, 이게 출발입니다.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내가 자꾸 바꿀수록 긴 방향성이 무엇이냐가 분명한 사람이 자꾸 바꾸는 거에 고민 안 합니다.
방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바꾸는 거에 고민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구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방향성을 잘 정할 것. 두 번째,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야 빨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실패한다는 말은 빨리 수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이동 타겟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상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과 비즈니스와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쏜 다음에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move fast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방식대로 3년 비전, 1년 비전 세워놓고 규정과 방침을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정해진 일을 정하고 여기까지는 내일, 여기까지는 내일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더라.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월달, 2월달에 이 비즈니스 계획 그리고 구정 계획과 지금의 계획은 많이 달라졌을걸요 아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만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진짜 강자가 확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애자일 방식으로 Think big, small start 그리고 move fast 방식으로 변화했던 조직들은 광산군이 이미 변화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바로바로 생겼겠죠. 그렇게 변화했던 조직들은 오히려 실력 발휘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했던 조직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울에서요 경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클래스라고 하는 경영 커뮤니티인데 여기에는 한 1,400개 기업의 경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통계 조사는 못해요 이런 거는. 근데 직관적으로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훑고 다니니까 직관적으로 약 30%의 기업은요 거의 망할 수준입니다. 지금. 회사를 정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요 한 50% 70%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30%가 오히려 흐름을 타가지고 매출이 2배, 3배 성장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번째 특강인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3번째, 4번째 특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시고 아마 전 강의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라면 오늘 제 강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조직 운영의 방향성,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갈 거고요. 아마 그 다음 강의는 좀 더 구체적인 아마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그리고 출판,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티, 뉴스, 그리고 사단법인.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개 늘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똑같이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월급 줄 때 막 떨리고 뭐 그렇습니다. 30여 월급 주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먼저 애자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가 된 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먼저 뭐 10년, 20년 이렇게 비즈니스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귀엽게 보시도 괜찮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그냥 컨설턴트가 아니라 실제로 오너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동질감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즈 경영은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경영 모듈입니다 라고 제가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18년 동안 우겼더니 이렇게 사전에도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즈 경영 치시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인즈 경영 모듈은요 42개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애자일과 OKR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오늘은 이제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 되면서 전 세계 리서치 기관들이, 컨설팅 기관들이 매주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전망 레포트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은요, 응급실 가면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죠. 한편으로는 약간 면피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호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에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 회사나 리서치 기관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측 가능한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 했습니다. 뭐 V자 곡선은 이미 끝났다, U자 곡선도 안 된다, L자로 내려갈 것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끊긴다, 뭐 지금 뭐 법적인 이슈 준비해라, 뭐 현금 확보해라 이런 얘기 엄청 쏟아냈어요. 4월달에, 3월달에. 그런데 이제 닐슨 보고서인데 저도 이제 받아봅니다만 그냥 이거 한 장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온라인상으로도 그냥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예측 가능한 거예요. 홈코노미가 증가했더라.
언택트 소비가 증가했더라. 1인 소비가 증가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유념하게 본 것은 이 제목 뽑은 거예요. 마케터가 뽑은 건데 기막히게 뽑았습니다. 코로나의 습격, 소비자의 반격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대부분의 레포트 회사에서, 리서치 회사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위험을 대비해라 이랬는데 이 마케터는 제가 이 마케터가 저희 직원이라면 좀 보너스 주고 싶어요. 코로나의 습격, 소비자의 반격 이 키워드를 뽑아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의 습격, 기업의 반격 가능하잖아요. 코로나의 습격, 우리의 반격. 코로나의 습격, 광산부의 반격. 코로나의 습격, 농민의 반격. 코로나의 습격, 선생님들의 반격. 이 컨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출처는 밝히고 제가 기업에 강의를 할 때 최근에는 여러분 습격 받으셨습니까? 반격의 기회입니다. 공격하는 거 반드시 빈틈이 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할 때 코로나의 습격이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비즈니스 할 때 코로나만 왔습니까? 사드 안 왔습니까? 사스도 왔었고 북핵도 왔었고 비즈니스에 출렁거림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일종의 비즈니스 하면서 경험한 습격을 받았다라고 직원들한테 선포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반격할 거다. 그리고 이겨낼 거다. 역공을 준비하자. 우리의 무기는 이거다. 이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나 뉴스 채널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스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할 텐데요. 저는 서울에서 마포에 있는 합정동에서 삽니다. 홍대 앞에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홍대에서 이렇게 좀 놀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합정동에서 산 지가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합정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정마트가 오랫동안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 이용하는 마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제 아내는 홈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도 내일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쭉 바로 바구니 들고 나가서 이렇게 파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그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합정마트에 정육 청년이 있습니다. 공유 닮아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공유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제로 가보지는 마세요. 서울 가셔서. 그리고 단골이에요. 그 친구가 청년일 때부터 만났고 그 위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단골입니다. 가서 삼겹살 사면 목살도 이렇게 싹 끊어주고 가끔 문자로 좋은 고기 들어왔습니다. 나오세요. 뭐 문자도 받고 그래요. 단골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제 아내한테 내일 아침에 좀 뭐 먹고 싶어 그러는데 제 아내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이 먹었다고 야 이게 이제 뭐 호르몬 분비가 바뀌나 뭐 이랬죠 제가. 근데 안 나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올라와 있어요. 밥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쓱 봤더니 침대에서 제 아내가 입술 바르지를 않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탁탁탁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되면 저희 집 문 앞에 띠디딕 소리가 나더니 뭐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벽 배송입니다. 자 광주는 아직 마켓컬리가 배송 안 하죠. 자 근데 스토리를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마켓컬리는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 저녁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7시 전까지 통상 6시에 옵니다. 저희 합정동이니까요. 2호선 라인 안쪽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서울 지역 개그인데 광주는 지하철 라인 근처 이렇게 제가 광주에 살 때 양동에서 살았습니다. 양동, 화정동 이쪽에서 살았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마켓컬리가 김슬아 대표라고 이 친구가 20대 때 창업해서 창업한 지 5년 만에 3천억 매출을 올린 마켓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배송이죠. 이른바 지입차들이 낮에 움직이는데 그 지입차들이 새벽에는 멈춰있더라. 게다가 새벽은 차도 안 막히는데 왜 멈춰있을까? 하면서 그 지입차 쫙 끌어모아가지고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물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일일 배송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매출이 막 1,500억 정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자 얘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아시죠? 쿠팡. 대한민국의 아마존. 자 쿠팡 몇 시까지 주문하면 자 여기는 광주 쿠팡 되죠? 몇 시까지 주문하면 저녁 10? 여기 워킹맘들 좀 계시는데 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보십시오. 몇 시까지 주문하면? 네, 12시. 그렇죠. 네, 워킹맘들은 아시죠. 12시까지 주문하면 역시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키워드 등록해 놓으면 띵동도 안 누르고 요즘 언택트 소비 띵동 누르지 않고 앞에다 놓고 사진 찍고 가죠. 네, 얼굴 안 마주치죠. 그렇습니다. 갖다 놓죠. 쿠팡 전체 매출 17조가 넘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쿠팡이 이길까요? 처음에 새벽 배송을 연 마켓컬리의 여기가 이길까요? 네, 쿠팡이 모든 사람이 쿠팡이 이기고 얘기해요. 왜요? 왜요? 네, 이거는 이게 승자 독식이거든요. 이 플랫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 독식입니다.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작은 아이템으로 시작했지만 비즈니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롱테일의 법칙, 긴 꼬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원가를 최소화시키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버리는 이 비즈니스의 양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사막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비즈니스 다 죽어버리는 문제겠죠. 이걸 아마존 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아마존이 진출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마트 진출하면 다 죽었거든요. 온라인상에도 더 심합니다. 지역 온라인이 아닌 경우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멀면 일단 못 가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다 받아버리니까. 근데 마켓컬리가 점점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점점 투자를 받습니다. 이번에 또 받았어요. 김사라 대표가 회사 안 판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야 마켓컬리 기업 가치 올려가지고 엑시트 하겠네. 얼마 받을까? 스타일란다는 뭐 3천억 받고 빠졌고 배달의 민족은 4조 6천억, 금호아시아나 2조 8천억인데 배달의 민족 4조 6천억, 비행기 팔아서 2조, 오토바이 팔아서 4조. 이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디지털 기업이 혁신적입니다. 디지털 기업이 혁신적이에요. 자, 마켓컬리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니까 따라해 주세요. 카테고리 챔피언. 크게 생각했어요. 마켓컬리가. 지금까지 데스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면 카테고리 챔피언이 이미 됐습니다. 뭘로요? 새벽 배송의 프리미엄 시장을. 지금 서울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켓컬리에서 검색한 다음에 쿠팡에서 싼 거 찾아서 주문해요. 서민들이 그렇게 해요. 강남 엄마들은요. 쿠팡, 거기 품질 못 믿어. 컬리 시켜야지. 컬리의 1인당 객단가가 쿠팡 객단가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컬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오늘 기억하셔야 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옆에 사람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카테고리 챔피언. 이게 띵크빅입니다.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서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카테고리 챔피언이라는 비즈니스의 너무너무나 명확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제 아내가 더 이상 합정마트를 안 가요. 쿠팡의 고객이 됐습니다. VIP 고객이 됐어요.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0,000원 이상 시켜야 배달비 2,500을 면제해 줬는데 저는 1,000원만 시켜도 배달비 안 나와요. 많이 이용해가지고. 자, 근데 제 질문은 합정마트 정육청년, 더 이상 가지 않는 그 정육청년, 매출 떨어졌죠? 그렇죠. 장사 안 되죠. 자, 그 정육청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 청년. 저 단골 고객 관리 잘했다니까요. 목살도 주고 문자도 보내고 청소도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친절한데요. 자, 매출 떨어진 그 정육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그 정육청년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면요? 해고 당했는데요? 단축근무 하는데요? 게다가 결혼해서 아내가 애까지 낳았는데요? 이 남편 소득 지금 막 절반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드는데요?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아니지만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기 어렵죠? 맞죠? 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오늘 강의 마무리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합정마트 정육청년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쿠팡이 고객이 되어 있을 때 이 오프라인에서 정육 장사하고 있는 이 청년은 지금 이미 망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걸 보면 뭔가 반전이 있겠죠? 강의의 집중력을 위해서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폰트가 조금 깨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띵크빅, 크게 생각하라는 카테고리 챔피언을 지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게 시작하는 것은 애자일 조직 일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빨리 움직여라는 OKR 방식으로 목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KR은 단어 조금 생소하시면 최근에 내가 경영 공부를 좀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세입니다. OKR이 경영에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시간 분배하면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 있죠?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뭐부터예요?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카테고리 첫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개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식당 우동부터 시작해서 라면과 칼국수 게다가 소 내장탕에 오뎅탕까지 합니다. 이런 식당 보셨죠? 자, 근데 두 번째 식당. 자, 이 식당은요. 여러 개 있지만 그냥 설렁탕집이에요. 자, 어떤 식당이 장사가 잘 될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여러분도 두 번째 식당 가고 싶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자꾸 메뉴가 늘어납니까? 아니 장사 잘하려고 메뉴 더 늘어났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메뉴를 늘리게요. 메뉴가 늘어나니까 손님들이 볼 때 전문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들죠.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설렁탕 하겠다고 시작했다가 안 되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니까 더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문제인데요. 자, 더 심각한 문제 말씀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의 생수 브랜드가 몇 개일까요? 자, 지금 떠오르는 그런 애들 말고 다 합쳐가지고 몇 개일까요? 네. 감이 빨리 잘 모르겠어요. 광산구 브랜드가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군들 있죠. 군에는 군 산하에 자회사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만든 자회사들 통상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으로 다 있어요. 정부 지원도 있었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일 빨리 만드는 게 생수예요. 그래서 110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군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아는 브랜드, 대한민국 브랜드 말해보세요. 삼다수, 지리산수, 백산수, 평창수, 스파클, 그렇죠. 석수, 아이리스, 뭐 이런 데 있죠. 근데 자, 여러분은 소비자로서 마트 가서 생수 뭐 삽니까? 삼다수. 이분들 굉장히 프리미엄이시네요. 솔직히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마트 가서 생수 뭐 사세요? 그렇죠. 많이 주는 거 1+1 그거 사지. 브랜드 보세요, 안 보세요? 솔직히 지금 삼다수라고 대답하신 분들 브랜드 보세요, 안 보세요? 봐요. 그래요. 거시기 하네요. 이거 브랜드 만들 때 얼마 들어요? 통상 생수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MOQ라고 그러죠. 최소 수량 뽑고 관정 뽑고 식수 체크하고 식품 인정받고 브랜드 만들고 브랜드 컨설팅까지 멋있게 받죠? 얼마 드냐고. 미니멈 3억이에요. 최소 수량 뽑는 데만. 게다가 유통 채널 깔고 직원 깔고 물류 채널 하고 10억 20억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물 사요? 1+1.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음료수 뭐 사세요? 1+1. 내가 좀 운동했다. 그러면 탄산수. 또 날씨 춥다. 그러면 주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음료수는요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다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펭귄 프로블럼. 유럽 사람들이 남극에 갔더니 펭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펭귄을 봤는데 옆에 사람한테 저 펭귄 좀 봐 했더니 어디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펭귄이 거예요. 펭귄 각자는 독특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놈인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지들끼리도 헷갈린대요. 남의 암컷이랑 거시기 한대요. 남의 알을 품어버리기도 한대요. 자기들끼리도 헷갈린대요. 비즈니스에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영역의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리라고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제일 잘해. 이 아이템은 내가 제일 잘해. 우리는 이걸로 차별을 할까 시작했지만
비즈니스가 반복될수록 살짝 불안해지고 저기 저거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똑같아지는 문제 이걸 펭귄 프로블럼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그런데 자 조용필을 우리는 가왕이라고 부르죠. 그쵸?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닙니까? 대충 비슷한 세대. 근데 가수계, 가요 업계에 조용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예요? 신승훈. 제가 상태 좋을 때는 신승훈 소리도 같이. 이게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이게 살짝 나중에 제 아들과 제 아내가 들을까 봐 걱정인데 괜찮습니다. 상태 좋을 때 제가 신승훈 소리 들었어요. 신승훈의 별명이 뭐예요? 발라드의 황제, 발라드의 황태자. 그렇죠. 자, 발라드의 황태자.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발라드의 황태자. 이 발라드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을까요?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윤도현. 제 아내가 윤도현 좋아하더라고요. 네. 별로 기분 안 좋더군요. 윤도현 별명이 뭐예요? 로큰롤 베이비. 클럽 출연하셨는데 반드시 조사하시고요. 이태원 클럽. 너무 좋았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행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그 KTX역에서요. 서울에서 온 사람을 잠깐 내기하세요. 와, 서울 사람이 뭔가 느꼈습니다. 제가. 로큰롤 베이비, 로큰롤 왕자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로큰롤이라는 단어, 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테고리에서요. 마지막 누굽니까? 아하, 잘 모르시는군요. 털은 찔리셨네요. BY라고요. 힙합 천재. 힙합. 자, 신승훈 뭐예요? 발라드. 윤도현은 로큰롤. BY는 힙합. 자, 이 단어가 언제 생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새로 계속 생깁니까? 새로 계속 생깁니다.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등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해당되는 종목에서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1등 되면 금메달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 빙고! 예, 여러분 이제 드디어 광산구에 퀄리티가 있죠. 감 잡으셨어요. 내가 1등인 게 종목으로 채택되면 되죠.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카테고리는 IOC에서 인정해주고 도장 꽝 찍어줘야 카테고리가 돼요. 태권도가 됐다 안 됐다 뭐 되니 안 되니 국력이 어떠니 외교력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누가 도장 찍어줘요? 뭐 정부에서 도장 찍어줍니까? 뭐 기획재정부에서 찍어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찍어줍니까? 소비자가 찍어주는 겁니다. 고객이 좋아하면 그게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로큰롤 누가 도장 찍어줬냐고요? 힙합은요? 발라드는요? 아무도 도장 안 찍어줬어요. 누가 찍어줬어요? 내가 설정한 타겟에게 고객이 되니까. 그 고객이 좋아하니까 카테고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비즈니스는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계속 움직이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직원도 있고 경영자도 있으실 거예요. 직원이라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나의 카테고리가 어떤 영역인가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고, 자, 지금 사장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회사는 우리 산업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타겟팅을 하고 있는가, 그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자원도 많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있다, 그러면 아마존 하시면 됩니다. 쿠팡 하시면 됩니다. 다 하겠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도 적고 돈도 적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케팅 자원도 적다, 채널도 적다, 카테고리 좁히셔야 됩니다. 자, 전 세계 등산복 1등 파타고니아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회사는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선호하는 기업 20등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매출 순위로는 몇 천억밖에 안 돼요. 이런 데들이 지속적이고 영속하면서 카테고리 챔피언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더 쉬운 예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두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만두. 빵만두.
고향 만두 떠오르시죠? 사실 이제 최근에 CJ가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에서 만두로만 3조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오랫동안, 최근의 상황인데 오랫동안 만두는요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한 18년 전부터 한만두 식품이라고. 여러분 삼둥이 만두, 갈비 만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들어보신 분 많죠. 한만두 식품은 만두 업계에서 컬리, 쿠팡, 스마트 스토어 판매 1등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이에요. 직원 200명도 안 됩니다. 만두 하면 한만두 식품이에요. CJ 비비고가 진출은 하지만 거기는 매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만두들 중심이에요. 여기는 프리미엄 만두예요. 여기 가보면 만두 경진대회, 만두 모형하기, 만두처럼 인사하기 뭐 아주 몰입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카테고리 챔피언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아시죠? 야놀자 아시죠? 이름이 좀 야시채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 호텔 업계의 플랫폼입니다. 카테고리 챔피언이에요. 꾸까 혹시 아세요? 꾸까는 꽃 전기 배달 서비스입니다. 꽃을 전기 배달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꽃 전기 배달 카테고리 챔피언이에요. 자, 조금 슬슬 감이 오셔야 돼요. 본죽 아시죠? 본죽 있기 전에 죽으로만 음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요? 안 그랬습니다. 죽 전문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시장을 죽 전문점 시장을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까지도 그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자, 컨설팅 하면 어디가 1등이에요? 맥킨지 앤 컴퍼니 여기 1등입니다. 뭐 전 세계 80개국에 진출했고요. 정부를 컨설팅해요.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 번 컨설팅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도 컨설팅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부도 컨설팅하고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만 다른 회사 뭐 광고해 주는 건 아닌데 여기가 저희보다 더 실력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신 돈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저희 회사도 받아봤는데 제가 전에 있던 모기업 받아봤는데 3개월 동안 3명이 나오고 20억을 달랍니다. 3개월에 3명이 20억이니까 인당 얼마를 가져올 겁니까? 와. 그리고 뭐 레포트 이만큼 주고 가더라고요. 뭐 의미는 있었어요. 의미는 있었는데 그 정도 가격 되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10분의 1이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근데 자 가이즈 캠퍼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이즈 캠퍼스는 아까 부총장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더백 기업 전문 컨설팅으로 저희가 1등입니다. 저희가 최대입니다. 1000개 기업 넘습니다. 자, 언더백 기업이라는 표현 지금 언제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왜냐?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거 기재부에서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고객들이 좋아하면 그 고객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언더백 컨설팅은 가인즈 캠퍼스야. 흐름이 저는 이야기하죠.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이 흐름이 있습니다. 대기업 컨설팅은 맥킨지 가세요. BCD도 있고 뭐 많아요. 딜로이트도 있고 많아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많습니다. 언더백 컨설팅의 최초이자 최대기업 가인즈 컨설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이야기하니까 인정받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카테고리의 앞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세계 최대 놀이공원이 어디냐면 상해 디즈니예요. 최대입니다. 입장객도 최대고 사이즈도 최대입니다. 근데 자, 여기 어디예요? 가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애틀에 있는 시월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해양놀이공원 최대입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뭐라고요? 놀이공원이 아니라 해양놀이공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놀이공원 가려면 디즈니 가세요. 근데 해양놀이공원으로는 우리가 제일 잘해요. 시월드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러한 분들은 제가 최고입니다. 왜냐? 이 컨셉이 명확하니까 시월드의 do and don't 명확하겠죠? 시월드에 갑자기 뭐 사자 갖다 주세요 한다고 사자 갖다 놓겠어요? 기린이 갖다 주세요 안 하겠죠? 왜요? do and don't가 명확한 카테고리 정했으니까. 어느 날 신수훈이 와가지고 힙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수훈한테 콘서트 저기요 저 힙합 듣고 싶은데 저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신수훈이 뭐라 그래요? BY한테 가세요. 그러면 돼요. 이해되셨죠? 카테고리가 분명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파리 공원이 있죠. 사파리 놀이공원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파리가 최대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면 한 달씩 그렇게 있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거 예를 들 때마다 항상 긴장합니다. 갔다 오신 분 혹시나 있을지.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제가 웬만한 대륙들은 다 갔습니다만 아프리카를 아직 아프리카 뭐 중아래쪽 뭐 위쪽은 갔습니다만 아래쪽은 아직 못 가서 항상 긴장해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챔피언. 챔피언은 두 번째 문제고요.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행회사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떠오르세요? 여행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롯데 이거 떠오르시죠?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신혼여행 1등 팜투어. 얘네들이 이렇게 광고해요. 요거 감 조금 오시죠 이제.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팜투어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게 카테고리입니다. 다이아몬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곳이 지아라는 곳입니다. 지아. 그런데 이거 다비스 다이아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수입량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종로에서 판매를 할 때 종로에 다이아몬드 수입도매 이렇게 판매합니다. 여기 안 가면 이상한 것 같죠? 이걸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듣고 계십니다만 우리 비즈니스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우리 회사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최대이거나 최신이거나 아니면 최초이거나 아니면 이런 차별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 애매하거나 모호하다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 비즈니스 지각 변동의 시대에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각 변동이 있고 불황기일수록 내가 판매하는 게 뭐 하면 잊혀져 버립니다. 잊혀져 버려요. 오늘 저를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물론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는 디지털이 마련되어 있죠. 끝나고 나면 저도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언더백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 맞췄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밀고 있는 카테고리가 그거거든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크게 생각하라. 카테고리 챔피언. 그걸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얘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의 뭐 70% 이상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방법론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잡혀야 방법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우리 부서는, 혹은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카테고리, 긴 방향성을 어떤 카테고리에서 차별화가 있을 거냐, 그거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정하실 필요 있습니다. 영역을 뾰족하게 하세요. 그리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백 기업에 포커스한 지가 벌써 18년 됐습니다. 계속 포커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한 게 더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질문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요즘 작은 기업들은 어때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콘텐츠를 가진 분도 오고 채널을 가진 분도 오고 뭐 관련돼서 기관에서도 오고 다양한 분들이 오요. 정해졌어요. 작은 회사들은 어때요? 제가 할 이야기 많죠. 저는 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챔피언입니다. 제가 이제 정실 연령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심각한 얼굴 표정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스몰 스타트. 이렇게 카테고리 챔피언의 방향성을 정했다 하더라도 시작은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고 계신데 제가 이 기차 안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슬라이드들이 한두 개 들어가 있고요. 파일은 제가 진행팀에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로 이메일 남기시고 이메일 남기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반응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색 안 누르시고 지금 보고 계시면 그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 수명이 줄어들걸요? 그래서 그 빨간색입니다. 그거 빨리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에자일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입니다. 에자일이라는 말이 민첩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자일이라는 단어 언제 생겼냐면 사실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모바일 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때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바빴겠죠. 그렇겠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개발되는 시대에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내 만족을 위해서 개발하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개발하자.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품질과 기술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고객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중심으로 일을 해야 이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에자일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된 용어가 에자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방식은 자,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로 바꾸겠습니다. 네, 광주죠. 기아자동차에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2년 걸린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위의 개발 방식은 자, 1년 지났습니다. 팔아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객의 피드백이 있어요? 없어요? 돈 번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발자들의 현장에 대한 성취라든가 경험도 없죠. 그러면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언제 알아요? 고객의 반응을 2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 등장하냐면 아래처럼 하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자, 6개월 지났어요. 팔아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객 반응도 있죠. 그렇죠. 돈도 일부 벌었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2년 됐을 때에는 이미 검증된 형태로 완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 아래쪽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에자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스몰 스타트. 작게 시작하는 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대충 만들어서 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MV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inimum Valuable Produ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객이 이해해주는 최소 기능의 제품을 출시해서 그 고객들로부터 공감과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 발전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디지털 혁명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물을 만들어가지고 시제품을 하나 만든다 가정하면 돈이 얼마 들까요? 그냥 수천만 원 들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오늘 오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라인상에 띄워봐요. 근데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바꿔서 띄웠어요. 이거 돈 얼마 들까요? 그거 바꾸는 비용 거의 안 듭니다. 디지털로 변환된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꾸는 방식이 크게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에자일을 적용할 때 어느 정도 예산과 비용이 든다는 거 감안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디지털인 경우는요, 아침에 올렸다가 점심때도 바꾸고 오후에도 바꾸고 밤에도 바꾸고 계속 바꿔도 돈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자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일단 해봐 바꾸면 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용을 고려하면서 바꿔가야 됩니다. 다만 원리는 무엇이냐? 과거에는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출시했다면 지금은 최소 수준으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고객 반응을 한번 봅시다 하고 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가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이폰 7 쓰셨던 분들. 아이폰 7에는 인덕션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죄송합니다. 2개짜리가 있어요. 2개. 카메라가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7 사용자들은 카메라가 왜 2개 있는지를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대요. 카메라가 2개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거는 아이폰 7이 처음 출시될 때요. 3차원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그게 일단 출시를 했대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후에 개발할 줄 알았대요. 어플리케이션을. 근데 결과적으로 개발을 못했답니다. 카메라 2개짜리로 3차원을 구현하는 거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에 와가지고 인덕션 3개짜리가 됐죠. 그때서야 3차원이 구현됐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애플의 경우도요. 이게 뭐 외국계 기업입니다만 철저한 완벽주의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심플함, think different로 유명합니다. 완벽주의로 유명해요.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렇게 개발자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잡스 아저씨가 정말 이게 가장 작게 만든 겁니까? 물어보니까 개발자들이 맞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대답했대요. 근데 그걸 잡스가 들어가지고 회의실 한가운데 있던 수족관에다 넣어버렸답니다. 그 만들어 온 거를. 들어가면서 얘가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왔대요. 그리고 잡스가 한마디 했대죠. 아직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네요. 와, 저는 제 리더가 그러면 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게 만든 게 아이폰 1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책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철저함을 추구하는 애플이라는 회사마저도 에자일 한 거예요. 일단 출시해놓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자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개발을 못해가지고 들통이 난 거죠. 예, 이런 방식이 에자일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에자일을 도입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고 싶고 변화를 빨리 하고 싶죠. 모든 기업들이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부서 중심의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잘 상충되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네,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느 한 만화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만평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걸 이제 미국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일로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옥수수 기르면 옥수수 안에다 넣어놓고 옥수수 이렇게 아래에서 빼다가 쓰고 위에서 넣고 그러잖아요. 한 사일로에 있는 옥수수가 옆에 사일로로 못 옮겨가죠. 그렇죠. 이렇게 옮겨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분 최적화. 통상 조직과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고객 중심이 아닌 부서 이기주의 중심으로 일하는 형태를 우리는 사일로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일로를 터야 된다. 위에서 아래로 하면 안 되고 좌우를 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에자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의 핵심 조직 이 슬라이드가 에자일을 상징하는 조직 문화의 슬라이드인데요. 자, 세로축에는요. 세로축에는 부서가 있어요. 원래 부서가 있습니다.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죠. 영업, 구매, 생산, 물류 다 만들어졌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부는 고객을 생각 안 하고 생산부 최적화만 생각하고 디자이너들은 고객 생각하고 디자인만 생각하고 원래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서 최적화가 되고 부서의 KPI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은 이거를 옆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쪼개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는 생산에서 1명, 구매에서 1명, 상권에서 1명, 기획에서 1명, 영업에서 1명을 묶어가지고 TF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에자일은 그 TF팀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TF팀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팀을 밀어줘 버리는 구조. 이렇게 에자일의 조직 형태가 나타나고 조직이 부서 중심 조직에서 프로젝트 중심 조직으로 이동해가는 방식입니다. 통상 기간은 3개월입니다. 에자일 하죠. 시작했다가 이렇게 한 팀이 시작했어요. 시작했다가 한 1개월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체. 다시 부서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다 또 다시 만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에자일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꾸 새로운 거 시도하고 퀄리티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문화에 안 맞는 거 해버리기도 하고 실패하는데 진짜 크리티컬한 실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자일 하는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에자일 팀을 우리는 하나의 원심력이라고 친다면 자꾸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거 막 도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다면 부서에서 뭘 잡아주냐면 그 본부 중심에서 뭘 잡아주냐면 구심력을 잡아줍니다. 이게 두 개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섬에서 컸는데 저희가 그 새마을 운동 할 때 제가 기억나거든요. 제 벽종이 울렸네 이게 들리면 삽 들고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못 일어나시면 초등학교 때 제가 삽 들고 나가서 어디로 나갔냐면 저희가 이제 서해안이니까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이 있고요. 갯벌하고 논 사이에 뚝을 쌓는 일을 아침마다 했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거 떠가지고 한 30분 일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정하고 정월 대보름 되기 사이에 뭐 하고 놀았냐면 횃불놀이 하고 놀았습니다. 횃불놀이 하면 형들은 이제 큰 페인트 통에다가 관솔 있죠. 이렇게 소나무 송지 나오는 관솔 집어넣고 소똥도 좀 넣고 그다음에 산에서 이렇게 뿌리들 캐가지고 집어넣으면 푹푹 소리 나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깡통 작은 걸로. 그런데 이제 형들이 갖고 놀다가 이제 약간 버리고 가면 그 큰 통에다가 있는 거에다가 아무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죠. 근데 이제 힘이 없는데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는데 돌리면 놓치죠. 그렇게 놓쳐가지고 이제 겨울에 집 싸놓잖아요. 집마랑 싸놓죠. 그거 여러 개 태워 먹었습니다. 요즘은 그거 이렇게 비닐에다가 하얀 비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잖아요. 마시멜로처럼 생겼죠. 전에 그냥 싸놨잖아요. 그거 여러 개 태워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심점을 갖고 있을 조직의 확실한 조직 문화가 없는데 TF팀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달리기 하면 깡통 놓쳐버린 것처럼 팍팍 튑니다. 그래서 에자일 조직이 강할수록 동시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강조돼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저는 게르만 민족 됐다 사조 8천에 팔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확히 들여보세요. 판 거 아닙니다. 그거. 판 거 아니고요. 오히려 외자를 유치한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게다가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그
아시아 지역 13개 회사의 경영권을 김봉진 대표가 받았어요. 그리고 베트남 가 있습니다. 베트남 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거기 송파구 갈 텐데, 만날 텐데, 그 팀도요, 굉장히 애자일하거든요. 거기 제품들이 나온 것도 많고요, 사라진 것도 많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얼른 바꾸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자, 요거는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은 인터넷상에 굉장히 좀 알려졌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조직 문화를 어떤 형태로 규정했냐면, 이렇게 규정집으로 규정했어요. 두꺼운 규정집. 게다가 문화기술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윤리 강령, 그 다음에 뒤에 설명서 쫙 붙어있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컨설팅 회사로서요, 조직문화 혁신 워크샵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되던데요, 그런 게.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핵심 습관을 끝내버립니다. 강력한 핵심 습관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도 그냥 우리는 뭐 서비스 정신을 투철하게 합니다, 고객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말 안 써요. 그냥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떠나거나, 대안 없이 지적이 늘어난다, 떠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애자일에서 강조하는 것이, 매우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양한 팀 중심의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동시에 애자일 문화에서는 구심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마치 횃불이 원심력이 강할수록 잡고 있는 이 꼬마애가 힘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강력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시에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통제 방식이라든가 규정 방식이 아닌 강력한 문화와 습관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좀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직의 경영자 혹은 리더라고 한다면 뭘 강조하셔야 되냐면, 자꾸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 뭐냐,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는 확실히 지켜야 되는 구심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품으로 정하시든 기술로 정하시든 아니면 어떤 철학이나 가치로 정하시든 그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최근에는 그것을 꼭 철학으로 정해라 하지도 않아요. 그거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이 분명하면 변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본질이 좀 흐지부지 되면요, 변화가 두려워지고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광주라는 단어의 본질 하나를 남겨라. 그럼 뭐 하나 볼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민주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배달의 민족은요, 지금 사무실 가보면 세 가지가 일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상품이 본질하고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이 그걸 좋아해요. 세 번째, 고객도 거기에 동참해요. 고객이 동참한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디자인의 트렌드가 텍스트 중심이죠. 이미지 잘 안 쓰죠. 그라데이션 잘 안 쓰죠. 저 뒤에도 지금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이라고 붙어 있는데 파란색 바탕에 그냥 글씨만 딱 박혀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디자인 컨셉이 뭐냐면 오직 말의 힘으로만 전한다, 이 단어예요. 아, 제가 감동받았는데. 오직 말의 힘으로만 전한다. 이게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디자인은 안 해요. 말로만 전달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도 꽤 있죠. 좋아해요. 그런데 매슬로우는요, 욕구 단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슬로우는. 근데 필립 코틀러라고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뒤집어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슬로우는 먼저 신체적인, 좀 물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라야 어떤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혹은 영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필립 코틀러는 반대다, 그렇지 않다. 인간이란 존재는 먼저 의미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생존의 욕구로 옮겨가더라.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영적인 욕구, 의미적인 욕구가 충족되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직원들에게 야, 이거 열심히 팔면 돈 줄게, 이거 열심히 팔면 회사 안 망해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지만 고객이 손해보는 거다.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일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실은 저희 회사에 안 들어오고 다른 회사 가면 훨씬 월급 많이 받을 친구들이 통상 오거든요. 저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유튜브 오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언더백 기업을 살리자 뭐 이런 이야기 유튜브에 해놨거든요. 제가 오늘 내려오는데도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주로 전화 온 친구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공모해서 오는 애들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비즈니스가 처음에 누가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대기업화되고 사막화돼 버리는데 우리는 그 사막화되는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언더백 기업을 도와서 그 언더백 기업들이 각각의 카테고리 챔피언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비즈니스 구조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비즈니스 환경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면요, 아 눈빛이 촉촉해지던데요. 눈이 커지던데요, 청년들이. 요게 의미적 욕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욕구고요. 그네들 열심히 합니다. 쉬는 날도 나와서 막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막 책 읽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컨설팅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네들한테 제가 이거 열심히 하면 뭐 인센티브 줄게, 이거 잘하면 뭐 성과급 올려줄게, 이거 잘하면 월급 올려줄게.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자발적인 동기가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몰 스타트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다양하게 해보는 겁니다. 동시에 아주 레디칼한 피드백과 정확한 정보를 소통하고 정확한 본질을 관리하는 것을 애자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작게 시작하라. 애자일 조직으로 일하는 겁니다. 애자일 조직으로 일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강조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팀들을 출범시키시는 것, 동시에 강력한 핵심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시는 것. 근데 그거는 문화 기술서 길게 가지 마시고 아주 명확한 아주 행동 제안들, 핵심 습관 형태로 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빨리 무브페스트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애자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그럼 마지막 단계가 OKR 말씀을 드려야 돼요. OKR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저는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습니다. 근데 소대장 생활하고 있는데 중대장님 한 6개월 됐더니 저한테 이렇게 한 20페이지짜리 종이를 주더라고요. A4 용지 20페이지 정도. 열어보니까 간부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장 딱 넘겨보니까 기본 신상 적게 돼 있고 맨 위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진두지휘, 솔선수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1, 2, 3, 4, 5 점수 적게 돼 있어요. 가만 봤더니 인사학과표더라고요. 아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중대비 하셔야지. 그랬더니 야 네가 해. 대신 연필로 해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바꾸려고 했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그 글로 쓰는 평가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장문을 했죠. 제가 저걸 써니까. 근데 제가 양심상 5점은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3, 4, 3, 4. 통상 1, 2, 3, 4, 5에서는 3, 4, 3, 4 주면 무난하잖아요.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거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니까 자꾸 그 지문이 생각나던데요. 이 간부는 부하들이 볼 때에 정확한 자세를 취하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요 지문이 있었거든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한 수백이 있었어요. 뭐 한 2, 300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대대장님이 자꾸 그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동을 바꾸게 되던데요. 자, 7, 80년대까지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방식? 인사고과 방식. 내 말 들어. 내가 잘해줄게. 네 성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파벌도 생기고 평가자의 왜곡도 생기고 진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5점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볼 때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 관리도 안 돼요. 왜냐? 시키는 일 하니까 창의성이 발휘 안 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상명하복의 이른바 좀 센 표현인데 좀비 같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 왜 나한테 성과를 미뤄요? 시킨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변화에 능동되지 않고 생산성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안 되겠다. 야 시키는 대로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목표 세워. 그래서 연말에 출정식 때가 되면 각 부서별로 팀별로 MBO, Management by Object, MBO와 세트 메뉴인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혹은 인덱스
정하는 거예요. 구매부, 생산원가, 품질, 그 다음에 구매풀,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4개 지표. 오케이, 1년 동안. 지점장님, 은행 지점장님, 예금 수탁률, 대출률, 그 다음에 보험 수주율, 직원들 서비스, 미스테리 샤퍼, 오케이, 5개. 이렇게 전 세계, 다 정했어요. 다 정했어요. 심지어는 경영자까지. 오케이, 이제는 내 말 듣지 말고 이 목표에 의해서 가. MBO, Management by Object. 이제는 주체적으로 이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팀이 알아서 해. 사업부, 그 책임져. 그 결과값만 가져와. KPI 정했잖아. 그 합의 맞잖아. 가져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KPI 정할 때 가능한 낮추려고 하는 직원과 가능한 도전적으로 올리고 싶은 리더 간의 밀당. 두 번째, KPI를 정했어요, 연말에. 근데 대기업이나 관계기관, 아마 구청도 KPI 있으실 거예요. 이 연초나 연말이나 아주 뭐랄까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조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언더백 기업들은요, 벌써 2, 3월만 되면 코로나가 와 있고, 사드가 와 있고, 북핵이 와 있고, 저 일본이랑 무역 분쟁이 와 있고, 벌써 쿠팡이 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자가 일을 바꿔주고 싶거든요. 그럼 직원이 뭐라 그럽니까? KPI 바꿔줄 거예요? 그거 KPI 해당 안 되는데요? 이거 더 하면 손가락 줄 거예요? 일을 눈 막 이렇게 뜨면 돼. 그럼 경영자, 야, 그거 버려. 하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그래서 연말 되면 KPI 정한 거 따로, 연말 평가할 때 따로. 게다가 직원들이 목표 달성하면 뭐 줄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성과급 안 줘도 인사효과만 하면 성과급 안 주고 보너스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MBO의 KPI 하면 열심히 하면 뭐 줄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월급 주면 됐는데. 근데 연말에 성과급에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보다 다른 부서가 조금만 못해주면 우리 부서가 최하위 등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아니네. 게다가 올해 들어서 사실 대기업들은요, 몇 년 전부터 3개월 단위,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요. KPI를 1년에 4번씩 바꿨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대기업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요, 1년에 KPI를 어떻게 4번 바꿔요? 기획팀도 없는데. 아니, 기획팀이 아니라 인사팀도 없는데. 누가 바꿔 이걸? 경영자 일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KPI는 많이 도입했지만 KPI가 성과로 연결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MBO나 KPI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문제, 지나치게 평가 관점에서 다루어져가지고,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 KPI 하면 벌써 평가, 성과가 나와가지고 KPI 반대 운동 막 했죠. 본질하고는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면, 원래 이 OK라는 단어는요, 인텔의 앤디 그루브라고 하는 80년대 초반에 아주 탁월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적 변곡점 들어보셨죠? 이거? 어떤 행위가 효과를 발휘하는 10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 포인트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셉인데, 제가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특정 효과를 발휘하는 타이밍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앤디 그루브인데, 그 사람이 목표로 관리할 때 뭐로 관리했냐면 KPI 안 썼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는. 뭘로 했냐면 O와 KR로 했어요. O가 Objectives, 그리고 KR이 Key Result예요. 인디케이터를 안 썼어요. 인덱스를 안 쓰고 리절트만 봤어요. 그러니까 리절트는 꼭 지표냐? 지표가 아니기도 해요. 키 리절트는 많은 경우 KPI와 유사하지만 리절트는요, 지표가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동안 몸무게를 10kg 빼겠다. 그러면 KPI는 뭐냐면 하루에 운동한 양, 하루에 먹은 칼로리,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느냐, 헬스장을 갔느냐, 이런 게 KPI예요. 왜냐? KPI는 사전적 예고적 관리 지표입니다. KPI란 말은 이거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좋아져. 이게 KPI죠? 여러분 지표 다 KPI 그렇게 돼 있죠? KPI인데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KPI는 관리 지표예요. 매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10kg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매일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매일 관리해야 돼. KPI 일일 지표, 주간 지표, 월간 지표 이렇게 관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키 리절트는 뭐냐면 그걸 묻지 않아요. 그걸 묻지 않습니다. 키 리절트는 뭐냐? 3개월 후에 나의 몸무게예요. 왜 KPI를 묻지 않느냐? OKR에서는요, 방법은 실무자들이 정해라. 이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KPI를 합의한다는 말은 방법을 합의한다는 뜻이에요. 자, 몸무게 10kg 빼겠다. 우리 엄마랑 나랑 KPI를 정한다. 그러면 헬스장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정하겠죠. 그러면 몸무게 빼는 전략은 뭐예요? 헬스장 가는 전략이잖아요. 그걸 합의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맞아요. 이걸 합의가 잘 일어나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헬스장 갔는데 헬스장이 나랑 안 맞아. 나는 그냥 밖으로 뛰고 싶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KPI 바꿔야 되죠. 근데 현실이 잘 안 된다니까. 언더백 그렇게 안 된다니까. 안 바꿔져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OKR은 뭐냐? 헬스장을 1시간 가든 밖에서 1시간을 뛰든 밥을 안 먹든 영양 보조제를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현장에 붙어봐. 애자일하게 해. 그거는 고객을 만나고 실무를 진행하면서 바꿀 수 있어. 뭘 가져와? 10kg 일단 뺀 거 가져와. 이게 리절트입니다. 인텔은 이 방식으로 80년대부터 목표 관리를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에 입사한 한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존 도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프로그래머에 입사했는데 인텔의 경영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결과적으로는 관리 부사장까지 갔습니다. 부사장까지 갔을 때 아주 청년 2명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세계적인 인터넷 그 익스플로어 사이트를 인터넷 그 서핑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고민되고 직원 수가 벌써 16명이 돼가지고 목표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던 그 카페에서 냅킨을 꺼내가지고 OKR을 냅킨에다 적어가지고 우리 인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2명의 스타트업 경영자가 그걸 들고 가서 그 다음날부터 그 회사에 16명 있는 회사에게 OKR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OKR로 목표를 관리하고 있어요. 3개월 단위 목표를 관리했어요. 16명일 때 지금 현재 25,000명 될 때까지. 이 회사 이름이 뭐죠? 네, 구글입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16명일 때부터 인텔에서 앤디 그루버한테 배운 존 도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냅킨으로 전수받은 냅킨 한 장의 방법론이 OKR이에요. 핵심은 뭐냐?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방법론은 그 실무하는 사람들에 맡기며 3개월이 끝났을 때 KR을 확인하고 다시 3개월 목표를 잡고 열심히 도전하고 다시 3개월 목표 잡고 열심히 도전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에자일에서의 프로젝트 팀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팀이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OKR입니다. KPI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과 전략은 현장을 맞닥뜨려서 자꾸 바꿔가라. 이 방식입니다. 3개월을 지나갈 때 12주죠. 3개월이니까. 최초 2주 정도는요. 최초 2주 정도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주 동안 집중하고요. 끝날 때 2주 남았을 때는 그 다음번 OKR을 무엇으로 정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스프린트합니다. 막판 뒤집기를 또 해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요. 대기업에서는요. 3개월 단위 KPI 방식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질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작은 기업들은 못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OKR 관련된 책이 몇 권이 작년 초에 좀 소개됐어요. 그리고 그 책에 기반해서 저희 팀에서도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리고 유튜브에서 OKR 치면 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그냥 비밀 없이 다 노출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영상만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렸더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컨설팅 회사입니다만 뭐 어차피 저희 다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OKR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OKR 사례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양식을 몇 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거예요. 이렇게. 한국적이죠. 그래서 위쪽에 O 하나에 KR 3개예요. 통상 그렇습니다. O는 약간 목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의미적 측면이 있고 실제적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매니페스토 운동도 아시고 목표하면 스마트부터 떠오르시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 제한이 뭐 다 나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스마트한 목표. 인텔 애들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의미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 다 나누자 그래가지고 의미적 측면은 그냥 구호성이에요. 구호성. 구호성으로 그냥 O는 잡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뭐 측정 가능하냐 안 해요. 안 봐요. 그냥 구호 적고 오른쪽 KR에다가 구체적으로 결과를 뭐 할 거냐 그거 적는 겁니다. 약간 위로 갔죠. 인텔, 구글, 미국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네들도 어차피 목표를 의미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 통합 못한 거예요. 그냥 나눴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일주일씩 리뷰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이거 하겠다 그러고 금요일 날 리뷰하고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관리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미팅하고 금요일 날 피드백하고 주말 쉬고. 그래서 뭐 사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프린트 미팅이라고 해요. 스프린트 단거리 달리기죠. 일주일 단위로 12번 열심히 달리고 12번 다 끝났다. 그럼 피드백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12번 끝나면 이런 지식 나눔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건 OKR은 원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식 경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가이드 캠퍼스에서 OKR 배운 사람들은 욕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당신의 팀은 어떤 노하우를 발견했니? 라고 나누는 거고 그 나누는 방식이 OKR 파티라고 부릅니다. 그 3개월 지났을 때 과거에 우리 통상 그 성과 사례 보고 대회, 성과 사례 발표회, 성과 사례 레포트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OKR 파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토스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지난 거에 대한 지식 발표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뭐 하겠다고 공략하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 OKR 할 때는요, 저는 참 인상 깊은 사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왼쪽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때가. 오바마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직원들이랑 타운홀 미팅하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작년에 했던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지휘 명령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본부장 안 거치고 팀장한테 말하면 약간 그 문제 있습니다. 이랬어요. 또 팀장이 본부장 안 거치고 사장한테 가서 현장이 이렇습니다 말하면 그거 좀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영의 위기의 시대에는 위임을 잠시 접어두고 현장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게 경영의 명구도거든요. OKR과 에자일에서는요. 지휘 명령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빠른 피드백과 정확한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향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한 70% 지금 지지한다고 그러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도 한 30% 지지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더십 차원에서 위기일수록 직접 소통합니다. 중간에 계층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통상 좀 슬픈 이야기인데 병뚜껑이라는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꽉 누르고 있는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강의 듣고 계시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 경우 부분 최적화가 일어나고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정보와 지식의 시스템 그 소통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으로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장면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 경우는요, 이거는 직원들이 여기는 지금 이쪽 매너분들이 직원들이 이쪽에서요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있죠? 아시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방송이죠. 네, 여러분 각 팀에서 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왔어요. 제가 25분에 딱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세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저 따라합시다. 크게, 작게, 빨리. 요 세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크게에서는 한 단어, 카테고리 체크해야 돼요. 요 방향성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성 잘 잡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 작게에서는 뭘 기억하시냐면 따라해주세요. 에자일. 고객 중심의 팀을 만들어서 팽팽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단 구심점의 핵심 습관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 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두 개가 방향성과 조직 문화가 형성됐다라는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 빨리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OKR. 저희 군대 가면 이렇게 무전 칠 때 마지막에 오케이 말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O는 뭐였어요? 오브젝티브, 목표. KR은 결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요, 현장에서 실제로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딪혀보고 결과에 집중해서 방법은 얼마든지 바꿔라. 대신 직접적인 소통 빨리 하자. 이게 OKR 정책입니다. 저는 최근에 뭐 사실은 어려우면 컨설팅에서 더 불러요. 불안기면. 제가 돕고 있는 기업에서 어려워진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뭐 넓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요청을 많이 받아요. 많은 경우 이 에자일과 OKR에 관련된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보다도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으로 카테고리 챔피언이 될 건지 정하시고, 조직 문화, 애자일 조직 문화를 아주 명확하게 구심점 잡으시고, 그 위에서 OKR 방식으로, OKR 방식은 엄청 채찍이 강해요. 여러분 감이 좀 오시죠? 3개월 단위로 경영기획 세우는 거 비슷한 겁니다. 3개월 단위로 목표 관리하는 거니까 엄청 셉니다, 이거. 근데 OKR이 돌아가는 조직은 반드시 성과가 납니다. 결과에 집중하니까 반드시 성과가 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OKR도 돌리시고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무튼 잘 소통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서 연락 주셔도 괜찮고 다양한 형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딱 3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분만, 네,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렇게 저희 기업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좀 많이 오늘 생각할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린 뉴딜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겠지만 또한 저희 지자체하고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뭉쳐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그린 뉴딜이 앞으로 미확정된 내용이지만 공공기관과 그 민간 기업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구축하는 조건인지. 네. 아마 그 질문은 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정책에 관한 질문은 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경영을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판을 짜는 거는 정부가, 그 지자체라든가 정부 쪽에서 해주는 것 같고요. 그 판 안에서 아이템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템을 정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으로 판이 짜지면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피잖아요. 이제 많은 경우 그 아이템까지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버리면 이 창발성이라는 게 앙트레프레너십이잖아요.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발성이 죽지 않도록 정책이 좀 짜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템은 기업인들이 좀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희망을 말씀드리는 형태. 저도 민이에요. 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정마트 정육 청년 궁금하셨죠? 궁금하셨다고 하세요. 이 정육 청년은 제가 단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단계로 안내를 했어요. 1번 문자 서비스. 문자 서비스를 정례화하는 걸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찾아갔죠. 결혼했고 애까지 있어요. 그 안에 애도 제가 알아요. 찾아갔죠. 그래서 문자 그 고객 몇 명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1,300명 정도 있대요. 그 정도면 약간 좀 아쉽거든요. 올해 장사한 거 치고는 많이 안 모은 거예요. 그 정도. 몇천 명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고기 들어왔을 때만 가끔 보내지 말고 고기 먹는 방법, 삼겹살 맛있게 구는 방법, 6mm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걸 좀 잘 먹는 거거든요. 항정살 먹을 때는 뭐랑 잘 맞다.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토요일 날 아침에 사람들 제일 심심한데 그거 보내라 했어요. 실제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반응이 있더냐.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보내줘요. 막 이렇게 손님들이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지 않냐. 재방문율이 높았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뭐라 그랬냐. 블로그 빨리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블로그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뭐가 이제 가능해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거기다가 이미지 넣고 자른 거 넣고 자기 얼굴도 좀 잘생겼거든요. 공유도 닮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 얼굴도 넣고 자기 애들도 넣고 자기 생활 그대로 그냥 물건만 뭐 얼마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문자로 뭘 보내기 시작했어요? 링크가 오잖아. 링크가 정보가 많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좀 더 좋아졌냐? 좋아졌대요. 그럼 내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년 연회비 딱 10,000원만 받는 정기 구독 회원 100명만 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1호로 가입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현금으로 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정기구독 회원을 만들어가지고 정기구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지금 정기적으로 단골 회원들이죠. 단골 회원들이 현재 몇 명이냐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1000명한테 쫙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정육청년 그 옆에 있는 수상 코너까지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추가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수사에 저기까지. 네, 저기. 아, 네, 좋아요. 저기요. 이거 공사 다시 한 겁니다. 인테리어 다시 했어요. 합정마트 전체 입점 고객은 줄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객은 줄었죠. 줄긴 줄었어요. 그 정도다. 근데 상대적으로 안 줄고 다이렉트로 가는 고객들이 많아요. 나오면서 뭐 샴푸도 사고 이렇게 조금씩 삽니다. 이게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죽으라는 법 없고요. 살 길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면 사실은 정육청년이 무슨 블로그하고 무슨 회원제 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다 전에. 단골고기 잘 관리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기가 이미 됐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변화된 환경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대표가 무슨 유튜브를 합니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어디 가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수만 명이 듣잖아요. 지금. 수만 명이 듣잖아요. 좋아요. 저 안 불러도 그냥 그걸로만 보면 제 가치가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직책이 민, 관, 군, 학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챔피언 방향성 잘 정하시고 에자일 문화 만드시고 OKR로 성과 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경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잠깐 드리는데요. 중간에 유튜브 채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채널이 좀 변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홍보 통해서 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